문화일보가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기관은 리얼미터나 갤럽은 아니고 내가 이름을 지금 기억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문화일보가 조사하고 의뢰한 기관이니까 관변이라고는 할 수 없지. 예.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리얼미터나 갤럽을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뭐 그런 그러니까 점이죠. 그 숫자 믿지 말라고 그래요. 예. 추세만. 예. 근데 어제 문화일보가 그 제3기관의 조사한 데 의하면 여당 후보가 박영선 예. 전 의원이 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쪽 야당은 단일화해서 안철수 후보만이 예. 박영선을 꺾을 수 있다. 이게 통계로 딱 나와 있어요. 예. 오차 범위 밖에서 꺾을 수 있다. 예. 그러지 않고 야권이 단일화되더라도 뭐 이게 당사자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박영선, 나경원, 박영선, 오세훈 하면 판판이 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는 그래요. 물론 예. 이게 앞으로 60일 남았으니까 예. 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변하려고 그래도 크게 변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말이 한 3번 바뀌었죠. 처음에 그렇죠. 당내에 후보 없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 이러다가 예. 우리 당 후보가 반드시 될 수 있다. 야당 예. 후보니까 될 수 예.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3자 필승론까지 주장을 했거든. 그럼 된다. 이러다가 지금은 선거 등록 일주일 전에 예. 그때 뭐 단일화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이 자꾸 바뀌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겠다. 여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바라본 정치판 구도는 벌써 10년 전의 구도죠. 10년 전에. 10년 전에 본인이 정치판에 정치 구도를 짤 때 그 구도를 보고 지금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판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 김종인 그 위원장의 역할은 없다. 예?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당원이나 시민들이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이미 경선 룰이 정해지고 바깥에서 안철수와 금태섭이가 단일화해서 한 사람 뽑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 뽑고 그리고 1대1 경선하기로 사실상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 선거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룰을 지금 깰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 김종인 위원장님의 역할은 저는 없다.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도 이미 경선 룰이 확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경선에서 뽑힌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님의 역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처음에 자기가 비대위원장 할 때는 부산 서울시장을 자기 의중에 있는 사람을 전략공천이라도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없어지고 본인이 선거의 역할이 저는 보기에 선거의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후보가 딱 되는 순간 그 후보 중심으로 선거는 끌고 가야 되고 또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야당 비대위원장이 당원의 뜻으로 뽑힌 사람도 아닌데 무슨 역할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역할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된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면 된다. 나 그렇게 봅니다. 그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설 연휴가 있고 그 설 연휴가 지난 직후 그러니까 2월 중순 15일에서 20일 사이에는 국민의힘 당의 입장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런 로드맵으로 하겠다는 걸 분명히 국민,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밝혀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여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뭐 안철수 후보가 되건 누가 되건 간에 이쪽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이렇게 하겠다. 이 로드맵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렇게 기대했다가는 자꾸 이게 흔들리고 뭉개는 소리를 하고 그게 지금 안 되는 게요. 이미
국민의힘 후보들이 3월 초순에 뽑힙니다. 그리고 안철수 검태섭 단일화가 3월 초순에 됩니다. 그러면 3월 초순에 돼서 이미 1대1 단일화 구도가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 논의가 그때 이루어져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논의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할 역할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당내에서 많은 중진들이 단일화 안 하면 이 선거는 해보나 마나니까 단일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단일화를 반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로드맵이 없더라도 저는 아무래도 3월 10일 전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나는 봅니다. 예. 그렇게라도 이루어지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언유를 주면 자기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데요. 단일화를 해도 지금 선거가 빡빡한 판에 삼자필성론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요즘 와서는 그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 와서는 안 하죠. 화두를 예. 4년 전 문재인 정권하고 홍 의원이 대결했던 그 시기로 시간을 돌려가고 제가 한 가지 예, 예. 여쭤보고자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선거 때 그러고 2017 5월 10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그런데 홍 의원께서는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기업에게 자유를 그리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이런 이제 구호를 내가 그렇다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에 4년 지난 지금 성취도를 어떻게 봐야 하며 본인이 생각했던 구호는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심화시킬 것인지. 우선 기회가 평등하지 못했죠. 그리고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했죠. 그 뭐 비근한 예로 조국 가족 범죄단 사건만 보더라도 그거는 공정이란 말하고는 거리가 멀죠. 또 결과가 정의롭다고 했는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죠. 그러니까 기회가 평등, 뭐 과정이 공정, 결과 정의라는 거는 그 문 대통령 혼자 하는 말씀이었고, 사실상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고 결과는 부정의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워졌죠. 뭐 최근에 선배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나라냐 이 말이 왜 나옵니까?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 한미 군사훈련하는 걸 북한에 김정은한테 물어보고 하겠다 이 소리를 했어요. 그거 군사훈련 목적이 김정은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김정은한테 물어보고 군사훈련 하겠다? 나는 그 기자회견 보고 이게 정상적인 분의 생각이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래 돼버렸어요. 돼버렸는데 지금 그 한국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참 어려워집니다. 가진 자들을 정오하고 가진 자 것을 뺏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을 공정한 나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가진 자한테는 돈 많이 벌기에 주고 대신 세금은 꼬박꼬박 내도록 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기회를 주고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가진 자를 정오하는 나라가 되고 없는 자한테는 너는 이 배급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너 배급이나 이거 주는 거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돼버리니까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마음이 공허해지죠. 지난 주일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 25번째 주택 정책이라고 내놓았는데, 그거를 이제 공기업,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뭐 수십만 채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 효과도 5년, 7년 뒤에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25번째 정책도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시책 중에 하나가 주택 정책 같아.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어 놔버렸어.
이 순간에 집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구히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다 없애버렸고,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에, 공시지가 올라가 세금 폭탄에, 그 다음에 다주택 가진 사람은 투기꾼으로 몰려갖고 이렇게 팔지도 어떻게 계속 갖고 있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놔버렸고, 기본소득 내지는 재난지원금으로 이번 보궐선거 전에도 돈을 뿌려가지고 4.15 총선거 직전과 같은 매표, 실질적 정치적 매표 행위를 감행하려고 하는데, 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동산 정책에 지난번에 먼저 총리하고 이제 며칠 전에 대정부 질의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때는 부동산이 안정이 돼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때 부동산이 폭등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느냐. 총리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총리가 이제 그걸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바람에 참 어이가 없는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이냐, 그 소리도 했는데, 노무현 정권이나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 이념이. 말하자면 가능한 한 규제를 풀고, 그리고 자유시장론으로 들어가서 주택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틀어지고 주택도 국가 배급제로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반응을 거꾸로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25번째 부동산 공급정책 발표하자마자 부동산이 지금 폭등을 또 했어요. 또 했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주택이라는 게 그 과거에 이제 그 보수파 정권에서 집권을 할 때는 처음에 결혼을 해서 전셋집 살다가 그 다음에는 13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가고 13평에서 24평짜리로 또 가고 이 재산을 살면서 불려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예 그걸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아예 안 되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희망이 없는 거죠. 내 집을 갖겠다는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 어지간한 주택도 지금 살라고 내더만 10억이 다 넘어버리니까, 지방 가도.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그 주택에 들어갈 길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좌파 정권이 끝나지 않고는 정상화되기 어렵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내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세력이 이 정권을 탈환해 와야 되겠는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망해도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중심인 제1야당의 국민의힘당,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보궐선거 끝나고 이제 물러나게 됐겠지만은,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전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통제를 하지 마라. 그러고 취임사에서 말했던 거, 그 약속했던 것, 그게 전부 가짜 뉴스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짜 뉴스지요. 그런데 그렇죠. 가끔 가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최근에 한 말은 바른 말을 했는데, 이게 전혀 울림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란 것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값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값을 받을 수가 없는 열외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런지. 근데 여태 이제 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야당의 정체성은 상실하고
이중대 정당으로 끌고 왔다 이겁니다. 여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선명야당으로 갑자기 돌아서 본들 국민들한테 소위 메시지 충돌이 오는 거예요. 저분이 지난번에는 안 저랬는데 왜 갑자기 정반대로 돌아서냐. 메시지 충돌이 오고 또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나 이낙연 당대표들도 아유 저분이 왜 갑자기 왜 저러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분이 그 민주당의 당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김종인 그 우리 비대위원장 보고 아 저분이 왜 갑자기 저러냐 이상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여태 말 잘 듣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왜 돌아서냐 막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게 메시지 전달이 안 되죠. 아주 홍 의원답게 단발타로 딱 정리를 했네. 메시지 충돌. 메시지 충돌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 이 말만 계속하다가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 충돌이 충돌이 돼갖고. 오니까 국민들이 그게 좀 이상하다. 당장 이상하다고 느낀 게 야당 그 여당의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그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야당다운 소리 한 말씀 딱 하니까 대부분 그날 좀 이상해졌다.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태 네. 잘 협조하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냐 그 뜻 아닙니까? 그 얘기 끝에 홍 의원께는 조금 민망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 의원을 포함해서 네 사람 중에 지금 홍 의원하고 또 한 사람을 입당을 안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몇 달 전에 했어요. 그분들이 입당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누군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투사를 입당 안 시키고 있다. 그런데 홍 의원이 생각하실 때 왜 입당 안 시킨 것 같아요? 저는 서둘지 않습니다. 지금 당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비상 상황 아닙니까? 비상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당을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정상화되고 난 뒤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개파 위주로 대의원 위주로 대선 후보 선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서 작업도 해야 되고 하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개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당이 정상화되고 난 뒤에 들어가도 전혀 안 늦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 그만 물러나시면 당이 정상화되면 그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 지금 홍 의원이 너무 겸손한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그 수성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수성구 유권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홍 의원을 아주 과감하게 압도적 지지를 했으라 보는데 이게 야당의 향도 역할하고 싸울 사람이 필요한데 그 당시 이 후보 한 몇몇들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역시 그렇죠. 홍준표를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원총회 같은 거 뭐 과거 예.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거든 분위기. 예.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전부 가라앉아 버리면 가라앉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중에 한두 명이 세게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향도 역할을 하면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 위기의 시기에 김영삼 총재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달라져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 한 사람.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총재 자리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투지를 갖고 하냐도 중요하지만은 거기 국회의원들 가운데 투지가 있는 사람이 그 섞여 있어서 그 분위기를 끌어가는 역할을 나는 홍준표 의원이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선배님, 제가 이제 이 당에 들어온 게 선배님 96년도 선배님 모시고 정치할 때부터 시작해서 26년입니다. 26년 동안 저는 이 당에서 DJ 저격수를 한번 했고 노무현 저격수를 한번 했고 당이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다 세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씌운 이미지는 저격수입니다. 지도자가 아니고. 예?
지도자가 아니고 저격수가 돼버렸는데 이번에 총리하고 대담할 때도 대정부 질문할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총리를 몰아붙이면 가지고 케어를 시켜버리면 우리 지지하는 계층은 통쾌하겠죠.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거 옛날이나 지금 똑같은 싸움패네? 저격수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당에 돌아가도 저는 저격수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제가 당에 돌아가면 문재인 정권이 저런 식으로 함부로 못할 겁니다. 절대 못할 겁니다. 그거는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역할이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앉아서 지금 우리 당 의원의 절반이 옛날에 싸움꾼 홍준표만 생각하지 김종인 체제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련을 해 가지고 이제 대여 투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김종인 체제가 무너져 이제 끝나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기득권, 그 알량한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홍 의원 입당을 거부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저격수 얘기를 했는데 홍 의원께서 95년에 송파구에 입후보했을 때 그 수도권 전체와 전국적으로 신한국당 바람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 역할을 했어요. 이게 모래시계 검사, 돌아온 모래시계 검사. 이 서울 시내 47개 선거구에서 그 송파구에서 일어난 홍준표 바람, 모래시계 검사, 부패 추방의 기수가 되겠다. 그 시기 기억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청와대 이 부속실장 장항로의 그 돈 그 사건이 있었죠. 선거 초반에 터졌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홍준표 바람으로 막을 수 있다. 나는 그 현장에서 그걸 체험하고 이 시기에도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내 47개 중에 27개를 확보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25개 됐을 겁니다. 표차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거에 있어서 어떤 그 명분, 바람 이게 좌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저격수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는 저격수가 돼야지. 홍준표는 저격수야. 그러고 저격수라고 해서 본인이 반드시 칼을 들고 나서는 거 아니지요. 새끼 저격수를 키워야지.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체제 지금 그 1년 동안에 저격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격수. 딱 한 사람 있죠. 누구? 장제원이. 장제원 의원만 유일하게 제가 눈에 보이는 대여투쟁 중심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좀 몸을 사리죠. 그러니까 지금 요 짧은 기간이지만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아까 약간 암시적으로 얘기했는데 나도 좀 듣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그건 정리만 되면 그건 저는 뭐 저기 여자 문제 그것만 해소되면 누가 나와도 야당이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덕 신공항 그것도 약발이 안 듣는 것 같고 근데 서울이 문제인데 요 한 달 요 기간에 지금 무소속이지만은 홍준표 다운 걸 여기 한번 발휘해갖고 반드시 단일화 되는데 그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오늘 그건 제가 할게요. 저 유튜브 시청자들 앞에 약속을 좀.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단일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지금 무소속이지만은 그 단일화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격수 노릇도 해야 돼. 저격수를 해야지. 그런데 누구를 비방 안 하고도 단일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 하겠습니다.